그러니까 전부 친일파들이 이승만 정부에서 득세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갖다 거니까 이승만을 인간적으로 막 매도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1946년에 정업발언 이후로 이승만 박사는 김일성 집단의 공적 1호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종북 주사파 세력은 김일성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 분단의 원흉이라는 등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공격이 잘 안 먹히잖아요. 민족 분단의 원흉 그러면 잘 안 먹히거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뭔가 이승만을 깎아내릴 뭔가 좀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것 좀 찾아봐 해서 나온 게 이승만이 친일파였다. 이승만이 친일파였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전부 친일파들을 다 살려주고 중용했다. 네. 그래서 친일파다 이런 거잖아.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 긋고 아니 네. 야,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절대 얘기 안 하죠. 네. 그냥 친일파였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친일파야 북한 관료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아니 그런 거는 다 이성적인 설명이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 선전선동의 귀재들인 이 공산당 종북 주사파들이 그렇게 계속 선전을 해대는 바람에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를 살려주고 친일파를 등용한 친일파의 거두예요 지금. 그 종북 주사파 교육을 받은 애들한테는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로잡아야 됩니까? 역사적 진실은 팩트를 바로 잡으면 되죠. 팩트를. 당시에 이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잖아요. 정부 수립. 네, 아니 대한민국 건국. 대한민국과 정부 수립.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정부를 조직해야 되는데, 이 정부라고 하는 거는 행정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행정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제 시대에는 이게 근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봉건제 국가에서 왕조 국가에서 식민지를 거쳐서 근대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근대 국가에 필요한 뷰로크래트, 이 관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양성될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죠. 예, 양성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제 총독부에서 뭔가 하다못해 면장을 한 사람도 뭔가 행정 경험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선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다수는 일제에서 일본 총독부의 말단 행정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50년대 중후반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 갖고 온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비로소 조금씩 바뀌고,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확 바뀌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방경비대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국방경비대를 미군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방경비대, 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는 미군이 만들고 미군이 훈련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미군의 관료 행정 체계에 의해서 군이 훈련되고 육성됐기 때문에 군인들이야말로 가장 근대화된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년대는 그 군이 나설 처지가 못 됐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도 많지가 않았고, 근데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당시에 1961년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근대적인 교육을 받고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집단이 군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체의 행정의 중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군 대령했던 사람이 장관하고 막 대위했던 사람이 무슨 사장하고 이러잖아요. 박태준 포스코 회장 대위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군인이 그게 아니고 당시에는 그 집단이 가장 근대화된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로 있다가 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로 독립한 나라에서 이 근대적인 국가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을 운영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근대화된 집단이 제일 많이 있었던 것이 다 군이에요.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군이 그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군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후진 국가들의 경우에 정치적으로 좀 덜 개발된 국가들의 경우에 가장 근대화된 집단 찾으려면 군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군에 가면은 장교들이 미국에 가서 2, 3년씩 교양도 받고 교육도 받고 모두 하거든. 그러니까 한국군도 그때 외무부 공무원보다 미국 유학파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영어를 훨씬 더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 8군 체제 하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 체제 하에서 북한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군의 주요 장성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장성들하고 거의 매일 만나요. 그래서 뭐 회의도 하고 또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파티도 하는데 그 한국군 장성들의 필수 요건이 영어 잘하는 거야.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 의사소통이 돼요. 그래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집단이 당시 군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미국의 문화가 세계 최고 문화 아닙니까? 그 문화를 제일 먼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군이에요. 최신 정보를 가장 조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던 게 군이다. 그러니까 뭐 아니고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재미도 있고 좀 그렇기도 한 또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나라 가요사를 보면 그 우리나라 가요를 빛낸 그 대형 가수들은 다 미 8군 부대 미 출신입니다. 8군 부대에서 쓰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현미 네, 선생님, 네. 뭐 윤복희, 네. 위키리, 뭐 패티김, 패티김, 서순왕, 하청일, 예, 최희준, 뭐 김추자. 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미 8군에서 데뷔를 한다고요. 거기가 최상의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 전 세계의 현실이었어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남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보면 전부 다 미 군인들하고 그 나라 대통령이 만나고 뭐 거기서 뭐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럼 남미말 씁니까? 영어 쓰지.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50년대는 어땠냐? 이런 게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때는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종속적이었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예산을 6월부터 이제 그 예산 시기가 시작되는 네. 게 미국이 네. 대한 원조를 얼마 줄 거냐 그걸 정해야 우리가 예산을 썼죠.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짤 수 그러면 있다는 거죠. 여기 50년대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 뭔가 행정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식민지 시대에 이놈의 영어라고 하는 걸 알려면 뭐라도 어디 유학이라도 가야 되는데 미국 유학은 당시에 거의 불가능했으니까 결국은 일본의 도쿄대나 와세다 게이오 대학 가갖고서 영어 배우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친일파지. 좌파들의 이 논리대로라는 프레임으로 네. 보면 그러니까 전부 친일파들이 이승만 정부에서 득세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갖다 거니까 이승만을 인간적으로 막 매도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객관적이다 연연하는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적인 노력을 한 거는 인정하지만 편지 몇 장 쓴 게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겠느냐.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가 중에 이준 열사 추모하고 숭앙하잖아요. 이준 열사가 한 거는 편지 한 장 전화하다가 못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통이 터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순사한 분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국제기구에서 편지를 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편지 한 장.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국제회에 가서 발언을 하는 건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그걸 내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나타나면 우선 미국에서는 아니까 제지해요. 못 들어가게. 그거를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가게 만들고 짧게라도 나 없어보 자격으로 갖게 해서 발언하고 외국 신문과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코 도나 여사도 그 과정에서 스위스에서 만나, 오스트리아에서 만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젊은 시절을 보면 그야말로 풍찬노수,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 그리고 조선은 몰라도, 코리아라고 하는 건 몰라도 이승만은 알아. 이런 상태에서 수십 년간을 망명생활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왔으니까 정말 젊은 시절 다 좋은 시절 보내고 다 늙은 나이에 사실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70년대에 브라질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펠레 이름은 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그렇습니다. 이승만은 알아도 예. 한국은 뭐 존재감이 없었다. 그렇죠. 당시에 뭐 김구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전혀. 윤봉길은 알았지만. 윤봉길도 뭐 지역적으로 알려졌을 네, 그러니까 뿐이지. 어쨌든 윤봉길은 세계 사람들이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김구라는 이름은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러나 이승만은 한국은 몰라도 다 아는 그런 한국의 독립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겼겠냐고. 지금 아주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귀국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역사 전개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까 판단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수십 년 동안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뭐 60, 70대를 거의 외국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네. 끊이지 않는 투쟁 정신, 독립을 향한 열망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거의 초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은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해보다가 안 되면 보통 포기하지 않습니까? 한 20년 하다 안 되면 포기하기도 하고.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근대화를 이루어낸 박정희 대통령의 이 족적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하여튼 이 두 사람은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에 있어서나, 한번 뜻을 세운 것을 초지일관 밀어가는 것에 있어서나, 또는 단순히 뜻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뜻을 현실적으로 구현해내는 그 탁월한 능력에 있어서나, 또는 적어도 20, 30년을 내다보는 것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한 50년 내다본 거고, 박정희 대통령도 한 50년 내다보고 국가 경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다. 그렇게 봐서, 정말 저는 대한민국이 천운이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 역사의 거인들이 딱 필요할 때 나타났다. 건국에 이승만이 나타났고, 근대화에 박정희가 나타났다. 이게 대한민국이 아직 운이 닿지 않은 것의 증거다. 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을 우리 전문가들의 이른바 리더십론 차원에서 뭐 이승만의 리더십은 이런 점이 있고 저런 점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랬고 저랬고 뭐 그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상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당신을 움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의미의 소명 이것이 것 같아요. 내 평생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 날 때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배제학당 다니면서부터 기독교가 됐다고 그때부터 알려져 있죠. 이제 신앙을 갖게 됐고, 그리고 깊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신앙 따로 또 정치 따로일 수 있잖아요. 요즘은 또 그걸 또 권장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게 아니고 이승만이라는 인간에게는 신앙과 정치와 독립운동은 완전히 하나인 거죠. 마치 간디에게 자신의 철학과 독립운동과 일상생활이 하나이듯이. 저는 이승만을 끝까지 그런 기독교적인 소명의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그냥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제 개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에서 공헌이 있다면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볼까요? 대한민국 건국까지 이제 100%라고 본다면 이승만 개인이 했던 역할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는 사실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독립운동을 엄청 막 치열하게 하고 대단하게 했다고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뭐 교과서 국민학교 때부터 안중근 열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막 이렇게 듣고 유관순 열사 듣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냉철한 역사 이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잠깐 그린 얘기가 나왔지만 45년에 해방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우리 당시 조선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독립운동 역량이 얼마나 이게 반영이 됐냐 따지면 그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을 얘기하자고 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미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에 그러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의 그 족적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것을 잘 발굴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러나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승만 박사에게 초점이 두어진다면 역시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박사의 역할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건국 과정의 일환으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네. 한반도는 패전국 일본의 일부다라는 게 국제적인 시각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거의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의 신용, 뭐 신망을 이용해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공 아닌가요? 뭐 완전히 뒤집어 엎지는 못했고요. 뒤집어 엎었으면은 이제 미군정이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 독자적인 정부 수립. 자치권이라도 네.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는데, 그러나 그 정도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어떤 차이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몇몇 선각자들의 통찰력과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지만 우리 국민 일반 또는 이 정치판의 수준은 이게 그냥 식민지 일부로 간주되느냐, 아니면 그 식민지 본국에 끊임없이 투쟁한, 그래서 마침내 국권을 회복한, 그런데 아직은 독립하지 못한 그런 존재를 인정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를 몰랐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받았다면 여러 국제회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고 분단을 결정한 뭐 얄타 회담이라든지 포츠담 회담인지 하는데도 적어도 옵소보 자격으로는 가서 발언을 할 수 있었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는 그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리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문제를 제기한 거죠. 끊임없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 제기 자체가 없는 상태와 끊임없이 하여튼 누군가가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문제는 대충은 알아. 그래.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라고 가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차이가 상당하죠. 다르거든요.